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 하순에 돌입을 했고요. 제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행운이랑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햇살이나 바람 냄새는 확실히 봄이긴 한데 바람의 세기가요 상당히 매섭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좀 날씨가 많이 포근해서 겨울 패딩을 모아서 싹쓸이 그냥 한번 세탁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 1분기가 끝나는 3월 말에 하자. 어차피 그때 대청소 해야 되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행인 거죠. 오늘 제가 산책 나갈 때 겨울 패딩을 끄집어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럴 때를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바로 이때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면역력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다 뭐 이러고 보도를 해도 제 주변에 코로나19 걸린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정말 가까운 지인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격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뭐 가볍게 이제 행운이 그 계모차에다가 좀 붙여줄 거를 뭘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거 제작하시는 분이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도 받았고요. 아, 이놈의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정말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는 과연 언제 정점이 올까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점을 30만 명이라고 잡았죠. 미국은 뭐 이미 하루에 150만 명씩 나왔다가 지금은 뭐 정말 저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30만 명을 정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60만 명도 갔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식하면서요. 이 정도면 고점이겠지 하고 주식을 팔면 꼭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 정도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일 거야 라고 예상했던 그 30만 명을 가볍게 뛰어넘는 바람에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점점 우리도 미국처럼 안정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7일 목요일 그리고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지금 우리는 시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경제에서 이슈가 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변화되고 사그러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18일 금요일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14일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연속 주례장창 상승했습니다. 참 좋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상승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상승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고요. 그런 이유에는 환율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를 감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도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보다는 상당히 둔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허접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허접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근거라기보다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굉장히 악재 같은 거에 많이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죠. 좀 두툼하고 두껍고 좀 무겁고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와도 좀 견딜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나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큰 수급 같은 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뉴욕 증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이제 3월 21일 월요일 날 빨간색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빨간색이 과연 후장까지, 장 막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 증시의 피로감입니다. 주 5일 근무 중에 뉴욕 증시는요, 나흘 동안 그 빨간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겁나게 애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단기적으로 나흘 연속 뉴욕 증시의 상승은 상승 피로감이 누적돼 있을 만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으니까 이제 피로감 때문에 많이 못 가겠지, 조정받겠지, 이런 심리가 우리나라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 상승에 비해서 크게 랠리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꼼꼼히 이슈들을 보면은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 시장이 좋으면 다른 이슈들도 그냥 다 좋을 것 같고 그냥 다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그 기사 내용 하나씩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15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미쓰리가 이거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니까 그냥 카더라 통신이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특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흥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카더라 통신의 이런 보도를 우리가 확 믿어버리면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그 보도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거,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가 좋다 보니까 러시아도 디폴트 안 될 것 같고 전쟁도 당장 끝날 것 같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왠지 호재일 것 같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뉴욕 증시가 좋았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협상 진행 중이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걔네들은 평화협상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계속 만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서 2시간 만에 결렬을 하던, 만나서 커피만 마시던, 만나서 밥을 먹던 계속 만남을 시도할 거고요.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교통비 생각하면서 조금씩 뺏어오고 뺏어가고 협상이라는 걸 이름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딜을 해갈 거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미쓰리 생각에는 길어야 석 달 정도 증시에서 어이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대, 그렇게 이슈로 우려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에 있었죠. 지금 이제 3월 하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3월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이제 어쩌면 증시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좀 하자면요. 16일 국채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뭘 염려했냐면, 아니,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돈줄을 다 쥐어 틀었는데,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냐면, 러시아 측에서 우리 이자 갚았거든? 뭐, 그런데,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돈줄 묶어 있으니까, 뭐, 걔네들한테 얘기해는 모르겠다, 나는 지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자 지급이 과연 루블화로 했느냐, 달러로 했느냐, 달러로 해야 되는 이자인데 만약에 루블화로 지급을 했다면 그거는 러시아가 디폴트 되는 거랑 같은 의미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16일 날 러시아는 국채 이자를 달러로 지급한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야 되죠. 아니, 다 돈줄 묶어놨다며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위스 은행에 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은행에 돈을 꺼내서 달러로 이자 지급을 해서 1차 어떤 디폴트 우려감은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이제 러시아는 디폴트 될 일이 없어. 야호!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3월 21일 당장 내일입니다. 그리고 28일, 3월 31일, 4월, 5월 계속 러시아는 국채를 지급해야 되는,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고요. 이 공포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2011년도에 그리스가 이랬어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 뭐 그 이슈가 뭐였냐면 이자 지급을 못하고 원금 상환을 못하고 그게 하나를 갚으니까 또 만기일이 또 돌아오고 또 다른 만기일이 또 돌아오고 그때마다 증시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좀 힘들어했거든요.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러시아 디폴트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돈줄을 쥐고 있다. 돈줄을 쥐는 이유는 야 러시아 너 우크라이나 그만 괴롭혀. 전쟁 이제 그만해.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보란 듯이 스위스 은행의 금고를 털어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걱정하고 있겠죠. 뭐 스위스 금고가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뭐 돈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해결 방안이 생기든 아니면 갈등이 다시 도래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해결된다라는 거는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고 전쟁을 안 하겠다. 뭐 전쟁을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불러다 놓고 둘이 이제 평화협상이라는 걸 해서 전쟁을 끝내자 빵빵빵 이렇게 두들기면 그게 좋은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돈줄을 쥐는 그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겠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돈이 씨가 마를 겁니다. 그 리스크는 조금 우리가 더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협상을 해서 전쟁을 종결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저렇게 버티고 더 개기고 우기고 하면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그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버텨봐라 한번. 니네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돈줄을 계속 쥐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 3월 말, 4월, 5월 계속 러시아는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마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다고 우리가 지금 쪼개면서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쓰리 생각에는 악재는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아마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쏟아져 나와서 증시를 뺄까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증시 크게 하락하고 미쓰리는 2600포인트가 코스피 하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뭐 차트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뭐 2400까지 갈 수 있어, 2000까지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코스피 하단을 막 낮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스피 하단을 낮춰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만큼 공포감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2400, 2000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2600 포인트에서 저점 찍고 지금 그 악재들이 하나씩 소멸된다라기보다 시장의 증시의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좀 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엔 솔직히 물갈이가 확실히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물갈이는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2600포인트의 저점은 형성을 했다라는 게 미쓰리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슈, 금리 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의 예상을 깨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불확실성 해소라고 안도감을 줬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 FOMC 회의를 보면은요. 그들이 연말까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6번의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까라고 했을 때 최소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5월부터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25bp씩 6번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4월 달엔 여러분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남은 6번의 금리 결정 때마다 25bp씩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다하다요.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 이상 수준으로 올려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50bp를 인상해야 되는 금리 결정을 최소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6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2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50bp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이 무뎌졌을 수도 있는데요. 금리 결정을 할 때마다 25bp씩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의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처럼 3월 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시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50bp 금리 인상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FOMC 회의가 좀 여유 있게 남았어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거야라고 막 설레발을 치잖아요. 그럼 증시가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하는 50bp씩 금리 인상을 최소 한 번 이상씩은 해야 된다. 최소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요.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무서운 발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증시는 뉴욕 증시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예. 원래 주식 시장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잖아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쏟아져 나온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그 과정 속에서 FOMC에서 금리 인상하고 뭐 평화협상이라는 카드라 통신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에서 뭐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국채 이자를 갚았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연준의 결정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3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2월 달에는 16이었는데 3월 달에는 27.4로 좋아졌고요. 2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6.8% 증가. 자, 이제 3월에 하순에 돌입하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남은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결과 이제 주택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달 산업 생산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요. 목요일에 발표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5,000명이 감소해서 21만 4,000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럼 다가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우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2650에서 2780 혹은 상단을 2800까지 잡았습니다. 2800이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이 종가가 2707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최소한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뉴욕 증시는 화, 수, 목, 금, 나흘 연속 상승했고요. 충분히 상승폭이라든가 뭐 그런 상승 여력에 대해서 다 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대한민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한 피로감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것을 빨리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이 28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정도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2650에서 2800포인트 이 코스피 밴드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식이 하방 압력보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압력보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지표들은 보면은요. 사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에서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자극이 될 만한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24일 목요일 날 미국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와 함께 3월 달 PMI 그러니까 종합 PMI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 줄 것 같진 않고 내구재 주문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뭐 시장의 방향성을 뒤흔들 것까지는 않습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안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잡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3월 달에 FOMC가 끝났으니까 뭐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애틀란타 뭐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들이 줄줄이 발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도요.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강력하게 주진 않을 겁니다. 마치 지난주 금요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3%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연준 이사가 한 번 이상의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뉴욕 증시가 개무시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많은 연방은행 총재들이 발언을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4월 달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뉴욕 증시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연속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 여력이요. 25bp만 인상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요인도 있지만 4월 달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최소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어집니다. 그러나 5월 초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한 4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이제 다시 우리는 금리 결정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여러분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다시 유가가 이제 $100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한 그 피로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선반영될 거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당장 21일 월요일 날 러시아는 또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코스피 2650에서 2800포인트를 예상하면서 하방 압력보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을 예상한다고 했지만 저는 어쩌면 완만한 반등보다는 오히려 2700 아래가 위협받는 2600 가깝게 간다라기보다는 최소한 2700 아래에서는 좀 움직일 가능성 그걸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환율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나흘 동안 너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와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뉴욕 증시가 만약에 거꾸로 나흘 연속 막 급락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 지까지 것들이 언제까지 빠지겠어. 한 번쯤은 반등하겠지 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서 뉴욕 증시 반등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반등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흘 연속 많이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뉴욕 증시가 계속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는 조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자, 여러분,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시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스스로도 자랑질 하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슈라든가, 최소한 코스피 하단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점쟁이 반스를 훔쳐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래. 미쓰리가 또 맞췄어.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시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한번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론 저도 증권 전문가인데 맞히면 좋죠. 맞히면 좋은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맞힌다고 제가 떼돈을 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잘 맞추고 이렇게 시황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인 거죠. 참 좋은 방송인데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심하라고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 좋은 방송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같이 한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시황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 뉴욕 증시가 올랐구나, 하락했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저는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기사를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서 그 기사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시황이랑 맞물려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모로 좀 재밌네요. 예,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개그맨들 뭐 먹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 주식 투자에 그리고 시황 공부에 좀 집중하시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제가 새날 방송에 나가서 또 시사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또 그건 또 저의 또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예, 여러분들께서 주식 공부, 그다음에 시황 공부 예, 집중하면서 1년 뒤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 그런 돈다방 미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